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전략본부장 맡고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리포트는 두 개인데 대세가 지금 골디락스의 컨센서스화 이런 지금 상태거든요. 7월 말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물가 지수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개별 실적 장세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리스크 온,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종목이나 섹터는 좀 그 실적보다는 당연히 앞서가고요. 성장에 목마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과연 어떠한 변수도 없이 그대로 넌스톱 그 다음에 직진 상향일 것이냐, 두 가지 정도의 그 한번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되는 리포트가 두 개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림이고요.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솔림은 지난주 7월 27일자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솔림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섹터나 종목의 과하게 마켓 시장 비중이랄까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과하게 몰리는 거죠. 거래 대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가총액의 상승의 속도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쏠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과거 사례와 같이 비교한 겁니다. 일단 대중의 쏠림을 가늠하는 어떤 데이터,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그 증권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 대금 비중.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의 전체 거래에서 대금의 20%다, 30%다. 그 이상 됐을 경우에 쏠림의 어떤 정점이 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이죠. 시가총액은 물론 다른 섹터가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실적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지금 쏠리고 있는 섹터의 시가총액이 좀 더 빨리 이르게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 두 가지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주가 삼성전자 보니까 삼성전자를 대체하거나 일시적으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일단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서 코스피의 2차 전지를 뺀 거랑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이 2차 전지를 포함한 2차 전지 포함했을 때는 올해 초 대비했을 때 한 거의 20% 정도 올랐는데 2차 전지 빼고 나니까 한 10%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쏠림을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7년 물론 시대는 다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섹터의 파워가 좀 지금보다는 좀 더 강했던 때이죠. 그 당시 2004년, 2007년도에 조선업이 엄청나게 그 쏠림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올라갔습니다. 2004년, 2007년, 8년 사이에 2, 3년 걸리면서 올라갔거든요. 거래 대금의 비중이 정점을 친 것은 약 20%, 코스피의 20%의 거래 대금을 넘어가서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조정이 좀 크게 왔다는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최근 거라서 2016년, 20년 초반에 요때 제약 업종이 거래 대금에서 이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30%를 정점에서는 최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았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코로나 직후 이후에 우리 네카라 그러죠.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합한 거래 대금 역시 21년도, 23년 초에 각각 30% 정도 이상 됐을 때 이 섹터들의 좀 조정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역시 거래 최근에 더 올라왔습니다만 작년 22년 초에 30% 중반까지 갔을 때가 결국은 조정이 들어가는 신호가 됐던 경우가 있고 올해도 사실은 3, 4월 달에 30% 넘었을 때 좀 과하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한번 전체 거래 대금의 거의 50% 육박할 정도가 되면서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150만 원 갔을 때가 정점, 1차적인 정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요것이 하나의 그 거래 대금 기준으로 본 거고 또 하나는 시총 비중입니다. 시총 비중으로는 조선업은 한 10% 남짓 올라갔을 때 10년도 초반에 정점이었고 제약은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이니까 그 이전에 한 25%가 됐을 때 코스닥에서 시총 비중이 됐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코스닥 내 2차 전지 시총은 지금 최근에 한 20%를 넘어가기 시작했고 앞전에 말씀드린 과거 사례에 대비했을 때는 거의 정점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이 과거 사례를 단순히 비교한 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보다 지금이 성장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섹터가 또는 시크리컬 주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기타 종목이 조선주가 어떤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덜 발휘하면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더 올라가고 나서 고점을 칠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시총이나 거래대금 면에서는 일단 훌쩍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코스피 내에서도 포스코홀딩스 이런 걸 필두로 해가지고 해서 전체 거래대금은 거의 10% 후반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교인데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 있는 2차 전지하고 합쳤을 때 시총이 역전됐습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그 상태가 이제는 그래서 이제 수급이 이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고 이런 패턴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그 섹터의 그 어닝 파워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고 기대치에 따른 쏠림 현상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2차 전지 코스피 코스닥 합한 거하고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2차 전지 반도체를 빼고 났을 때 코스피 순이익 흐름을 우측에 보시면은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뺐을 경우에 완전히 밑에서 기고 있죠. 2차 전지만 빼들으면 조금 더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쏠림의 정도에 대해서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유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가가 방송하는 오늘 시점 8월 1일 시점인데 7월 마지막 날 미국 장을 마감이 됐어요. 그때 7월 마지막 날도 유가가 WTI 기준으로 한 1% 넘게 올라서 아주 저점 7월 26일인가 7일인가 그 저점 67, 8불 대비해서는 거의 20% 올랐거든요. 현재 8월 1일 현재. 그래서 아주 저점에서 유가가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 급등이라고 할 수 있죠. 바닥에 대비했을 때는 이게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훌쩍 오른 휘발유 가격이 과연 향후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에 어떤 영향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리포트가 7월 31일자로 KBS 나온 게 있습니다. 유가가 WTI 올라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휘발유 가격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어요. 보통 유가가 1% 상승하면은 전부 가는 건 아니고 휘발유 가격에는 0.6%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하락할 때는 반대로 0.5% 하락하는 게 있는데 지금 10% 올랐으면 휘발유 가격도 한 6% 올라갔다는 얘기죠. 직접적인 거는 수요가 엄청나기보다는 사우디가 감산을 9월 이후에 지속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국제 유가가 10불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현재 80불 이제 넘었습니다. 일단 90불 간다는 얘기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한 70불 초반 정도 중반 정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80불 중반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우려가 생길 것 같아요. 미국인들한테 휘발유 가격 갤런당 4달러라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 추세도 좀 보셔야 되는데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뤘고 7월 달에 FOMC 끝나고 한 달 쉬고 45일 9월 달에 하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은 없다는 것이 컨센서스화 돼 있고 내년 2024년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 거 빨리 내려가는 게 맞아요. CPI 넘버라든지 PCE 넘버 측면에서 그렇게 기대를 갖게 하는 거는 일명 타당하죠. 하지만 좀 장기적인 5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2.8%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이 되면은 하반기에 CPI 넘버라든지 이런 거에 부담을 다시 줄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표를 보시면 휘발유 가격하고 국제유가 선물 아까 말씀드린 그림 1을 보시면은 상한가가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은 과연 FOMC에서 다음 달에 금리를 무조건 멈출 것이냐 아니면 또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할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림 3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은 장기적인 그림 3년 5년은 이러한 그 변동성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달팽이 계단 오르듯이 투자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투자자의 심리가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좀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쏠림 현상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리스크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 CPI 근원 PCE 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측면. 원래 연준이 한 달, 두 달 전에 얘기했던 경제념에 얘기했던 연말 3.9% 근원 PCE 정도는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KB증권도 연내에 추가 인상의 금리 인상의 필요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계속 상승해서 휘발유 가격 4불 이상으로 놀게 되면은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좀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연준이 시장한테 내놓는 메시지가 다시 보수적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세 컨센서스가 좋게 이루어지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그래도 체크할 포인트 쏠림과 유가의 향방에 대한 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